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의 정가 산책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새누리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구성이 돼서 14일 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차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중요한데 조만간 있을 당직 인선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기 원내대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원래 임기가 내년 4월 말, 그러니까 4월 총선 그리고 5월 말까지인데 그 임기를 이제 잔여 임기를 채우는 지금도 거의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꽤 중요한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유승민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이 청와대의 직할부대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지금 몇 사람 함합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 원내대표는 좀, 그 청와대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그야말로 이 글자 그대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집권여당, 정책적 뒷받침, 입법적 뒷받침, 이 정도 역할에 네. 머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후속 당직 인선이 조만간 진행이 될 텐데, 네. 좀 그쪽이 훨씬 더 지금 관심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에 이 기저에는 사실 이 내년 총선 공천에 관한 이 힘겨루기가 깔려 있었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주변의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이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나 상향식 공천을 얘기한 게 결국은 청와대 오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무성 대표하고 또 이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이 유승민 원내대표, 이 비주류 투톱 체제가 있을 경우에 사실 친박계가 공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네. 이런 이제 위기감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와 친박계가 상당한 무리수를 써서 결국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냈는데, 네. 마침 다음 그 원내대표 뽑기로 한 14일, 이 7월 14일이 김무성 대표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1년, 네.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날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임기 2년 차를 앞두고 내년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 대규모 당직 개편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이미 그래서 이군현 사무총장이나 강석호 1부총장 등이 이제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상태고 대변인단도 이미 고별 브리핑을 다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도 지금 고별 브리핑을 하고서도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이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당직 개편은 이제 인선만 최종적인 발표만 남은 거고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제 조정이 끝났어야 했는데 이번 사단을 겪으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의 구상도 지금 많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에 개편될 이 당직 사무총장, 제1사무부총장 이 두 자리는 특히 내년 총선 공천 과정 이 실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이 사무총장 그리고 제1사무부총장에 누가 기용이 되느냐 이게 이번 유승민 사태를 다시 되짚어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네. 김무성 대표는 이 친박계이면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 친박계의 조직적인 움직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온 이 삼선의 한선교 의원을 지금 염두에 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친박계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 한선교 의원이 겉으로는 친박계도 이렇게 불리지만 네. 실제 친박계의 전체적인 움직임과는 상당한 거리를 둬왔고 네. 사실 이번에 유승민 사태 와중에도 이 한선교 의원이 네. 예,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 기용 카드를 김무성 대표가 오늘 뗐는데 친박계에서 노를 했다.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용히 잠자코 있었던 한선교 의원이 아니 나 사무총장 시킨다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 개인 입장을 낸 거죠. 소수 친박계가 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네네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사무총장 인선은 좀 공중에 붕 뜬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반발을 무릅쓰고 한선교 카드를 관행처를 시킬지. 네. 근데 이제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박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친박계 조직적인 움직임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지금 또 개인적인 이 업무 스타일상 이 김무성 대표하고 죽이 맞으면 사실 이 중진, 물갈이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아,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 사무총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무총장은 총선 실무,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제1 사무부총장, 지금 새누리당은 제1, 제2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있고 제3 사무부총장도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제1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제1 사무부총장은 총선 때 공천 실무를 공천 작업을 이제 총괄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실무 작업을 그야말로 이제 실무적인 이렇게 많은 이제 서류들, 뭐 이렇게 평가 자료들, 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실무선에서 정리하고 가르마를 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1 사무부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사무총장보다 오히려 제1 사무부총장의 실질적인 역할은 더 클 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친박계 핵심 인사가 거의 내정이 됐다는 설이 타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친박계 핵심 인사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뭐하긴 한데, 어쨌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 새누리당 내 재선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청와대 쪽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제1사무부총장은 대충 내정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좀 사무총장 인선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을지 좀 이걸 지켜보는 게 이제 관건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번 유승민 사태 파동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 관한 문제였고 네. 이것 때문에 이 다음 주쯤에 아마 그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직 인선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네. 이번엔 야당 쪽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탈당, 분당 이야기 이거 점점 커지고 있죠. 예, 오늘 예전부터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때부터 이렇게 당을 지켜왔었던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한 60여 명 정도가 네. 오늘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호남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혁신위가 이 혁신안을 내는 과정, 이게 결국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의 친이부대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호남 의원들이 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박지원, 박주선 이런 의원들이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바깥에 무소속으로 지금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좀 별도의 이 신당 흐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직 이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나 신당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당직자들, 당에 오랜 생활을 해왔었던 당뇨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이게 이제 분당, 탈당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4월 총선 상황에 네.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가을에 찬바람 나고, 네. 어차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혁신위의 혁신안,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이 파격적인 변화, 변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혁신위가 조금 앞당겨서 지금 6월, 7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이 안을 내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반발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모여나가면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형성이 되면,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분당이나 탈당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피하기는 어려운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년 총선 공천이라는 게 사실 정치인들한테는 거의 정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가을에 찬바람 나고 겨울에 추워졌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혼선이 빚어지면, 네. 사실은 야권 전체가 총선에서 괴멸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렇죠. 또 이거는 단순히 위기감뿐만 아니고 이 총선에 닥쳐서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면 사실은 하나로 단일대우로 다시 이 정비돼서 나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이 탈당이나 분당 얘기가 가을에 나올 때 지금 나온다면 오히려 네. 조금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간적인 조금 여유를 갖고, 네. 내부를 좀 정비하고 정리한다는 톤에서 보면 오히려 뭐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항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이렇게 이게 탈당, 분당, 뭐 이제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야권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제가 이제 여당도 출입해보고 야당도 출입해본 뭐 제 개인적인 뭐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여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여당은 진짜 권력이 없었을 때 네. 얼만큼 비참해지는가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세력 같은 경우는 사실 해방 이후로 줄곧 권력을 유지해온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 두 번 한 10년 정도 네. 이 정권을 빼앗겨 봤는데, 네. 이 가진 사람이 잠깐 없이 살다 보면 훨씬 더 추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네. 이거 진짜 없으면 와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절실함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친이계 친박계가 그렇게 뭐 당이
깨져나갈 것처럼 싸워놓고도 결국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 야당 쪽은 뭐 이런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감안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정권을 딱 10년 잡아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의 달콤함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졸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하는 거 보면 네. 이 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에 이 목말라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보고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여당 그리고 지금의 야당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네. 이제 이게 그 점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TK 기득권과 호남 기득권,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정치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뭐 삐딱하게 보면 뭐 엄연한 양당 모두 사실은 지역정당, 지역주의 정치의 뿌리박은 정당, 뭐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언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TK 쪽에서 그 지역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주의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측면이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TK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당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호남에서 당선되는 사람들도 당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특히 다른 당보다는 이제 무소속일 경우에요. 네. 무소속도 이제 자기 TK에서 당선되는 새누리당 결국 입당하는 경우가 많고, 네. 호남도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에 입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데 잘 보면 TK에서는 그나마 무소속 당선되는 게 호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큰 흐름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네. 그 조직 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끼리끼리의 조직 논리라는 게 호남에서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계속해서 그 혁신 혹은 쇄신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네. 가장 먼저 반발하고 가장 네. 크게 반발하는 쪽이 호남 지역 의원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호남, 광주, 전남북의 정책 민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것과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18대, 19대 계속 보면 호남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물갈이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결합이 된 게 네. 지금 야당이 툭하면 분당하고 탈당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훨씬 좀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네. 이 호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호남민 시민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실을 거의 까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외됐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어쨌든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자부심은 컸지만 네. 정작 호남이 덕본 건 없다. 이런 허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이 호남의 정치인들이 그 심리를 교묘하게 그렇죠. 파고들고 이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사실 이제 호남 정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낡고 고루한 정치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바로 그런 대목일 텐데요. 네. 어쨌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야당에서 이 큰 선거 때만 되면 네. 매번 탈당 분당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정대의 정가 산책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